하루하루 날이 지남에 따라 톰에겐 도시 뉴욕의 모습이 점점 달라져 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번 토요일에 그가 탄 배가 부두를 떠나면 뉴욕 전부가 두꺼운 종이로 만든 무대 장치처럼 산산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그에게 무서움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물이 싫었다. 부모가 보스턴 항에서 익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톰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그는 철이 든 이후로 쭉 물이 무서워 수영을 배운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톰은 물을 생각할 때마다 명치가 울컥거리고 텅 빈 느낌이 들었다. 톰은 보브에게 일주일 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행선지는 말하지 않았다. 톰이 유럽 여행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친구는 크레오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출항 전의 목요일에 크레오를 찾아갔다. 크레오 드벨은 키가 큰 흑발의 여자로 나이는 23에서 30세 사이 같은데 톰은 잘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크레이지 광장에 있는 부모 집에 살면서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 좋아했다. 크레오야말로 그가 유럽에 간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크레오는 그가 생각한 대로 매우 재미있어 했다. 톰, 너무나 멋진 이야기예요. 마치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로군요. 그것도 톰이 예상한 대로이고 그리고 그가 누군가의 성가 듣고 싶은 말이었다. 크레오는 톰이 떠나기 전날 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보살펴 주었다. 크리넥스, 감기약, 털 양말을 준비했느냐고 물었다. 유럽에서는 가을에 들어서면서 비가 오기 때문에 병에 걸릴 위험이 많으니 예방주사도 미리 맞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톰은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대답했다. 크레오, 배웅만은 나오지 마. 난 배웅받는 게 질색이야. 안 가겠어요. 크레오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오, 톰, 분명 재미있겠죠? 디키와 함께한 일을 빠짐없이 편지로 알려줘요.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최근에 그린 그림을 대여섯 가지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부모 집에서 가지고 온 포도주를 거의 2병이나 마셔버렸다. 그리고 톰은 몹시 잠이 와 그날 밤은 그곳 마루 위에서 자고 싶을 정도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난로 앞에 커다란 곰 가죽 위에서 나란히 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 크레오의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그가 손대기를 기대하는 거동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도 그런 행동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는 12시가 될 무렵 느닷없이 일어나 돌아갔다. 이제 당신을 못 만나겠지요? 하고 그녀는 문간에서 섭섭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야, 6주일쯤 뒤에는 돌아와. 라고 톰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일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굽히고 그녀의 상아빛 볼에 오빠처럼 키스를 했다. 그리고 틀림없이 네가 그리워지리라고 생각해, 크레오. 라고 말했다. 크레오는 그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다. 지금까지 그녀가 육체적으로 그에게 먼저 닿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도 당신이 그리워질 거예요. 이튿날 그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가게에 가서 그린리프 부인에게 부탁받은 물건을 샀다. 검은 털 양말 한 타스와 가운이었다. 부인은 가운의 색깔에 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만 그에게 맡긴다고 했을 뿐이었다. 톰은 푸른색 벨트와 깃 가장자리가 달린 짙은 젓갈색 플라넬 가운으로 정했다. 톰의 기호로 치자면 결코 좋은 색깔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리처드 자신이 고른다면
틀림없이 그것으로 고를 것 같았고 반드시 그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양말과 가운을 그린리프 씨 앞으로 계산하게 했다. 그는 나무 단추가 달린 두툼한 마직 스포츠 셔츠를 발견하고 탐이 났다. 그린리프 씨 앞으로 달게 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샀다. 출항하는 날 아침, 톰이 그토록 들뜬 기분으로 기다린 그 아침은 진절머리 나는 기분으로 시작해야 했다. 톰은 배의 승무원을 따라 선실 쪽으로 가면서 보부에게 절대로 배웅을 나오지 말라고 다짐을 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흐뭇해했다. 그런데 선실에 들어서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한 큰 웅성거림과 함께 이전의 기대와 흐뭇함이 사라졌다. 톰, 샴페인은 어떻게 됐니?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들 와 있었다. 거기가 보부의 지저분한 친구들 뿐이었다. 그들은 침대고 마루 위고 도처에 뒤죽박죽이 되어 누워 있었다. 톰은 쌀쌀한 어조가 되지 않으려고 비상한 노력을 하면서 샴페인은 없어 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갑자기 울고 싶어지려는 마음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모두에게 인사한 뒤 미소 지어 보이려고 애썼다. 지금까지 보부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은 통 없었는데 지금의 이 짓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배의 디딤판을 건너오면서 겨우 인연을 자르고 왔다고 생각했던 하층 계급이고 속물이며 지저분한 저 패거리들이 앞으로 5일간을 지내려는 호화로운 1등 선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니. 톰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소음과 웃음소리와 여자들이 침대를 만지고 변기를 들여다보고 하는 짓들이 계속되었다. 그나마 톰은 1개월 동안 보부의 호의로 그의 집에 묵고 있었으므로 불쾌한 표시를 내지 않으려 애를 쓰며 자리를 피했다. 그린리프 부부가 배웅을 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린리프 씨는 사업관계로 뉴올리언스에 가고 부인은 오늘 아침에 톰이 전화로 고별 인사를 했을 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배까지 배웅을 갈 수 없다고 했다. 이윽고 배의 승무원이 나타나 배를 울리며 배웅 오신 분들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웅 오신 분들은 모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보부의 동료들은 틀림없이 시간이 빠듯할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쫓겨나게 될 거라고 톰은 생각했다. 그는 보부의 패거리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보부에게는 반달치 방세를 지불했고 이별의 표시로 좋은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선물했다. 보부는 그 이상 무엇이 탐난다는 말인가. 톰은 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선실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선실에 가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산뜻한 블루의 침대 커버는 주름이 싹 펴졌고 재떨이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다. 그 녀석들이 왔다 간 흔적은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았다. 톰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라는 것이군. 침대 옆에 마루 위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작은 흰 봉투를 급히 집어들었다.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씌어 있었다. 무사한 항해를 빌겠습니다.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에밀리와 하버트 그린리프. 바구니에는 높은 손잡이가 달려있고 노란 셀로판 종이로 전체를 쌌다. 안에는 사과, 배, 포도, 그리고 캔디 2개와 작은 술병이 몇 개 들어있었다. 톰은 지금까지
무사한 항해를 비는 바구니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있어 그런 바구니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평생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이었다. 그는 갑자기 눈물이 나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톰은 침착하고 평화로운 기분이었다. 그러나 사교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싶어 배 안의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와도 친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식사 테이블에 함께 앉은 사람들을 만나면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리고 그는 배 안에서의 한 가지 역할을 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중한 일을 앞에 둔 착실한 청년이라는 역이었다. 그는 정중하고 기품이 있고 더구나 무슨 일인가 골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자, 이제부터 새 생활을 시작하자. 최근 3년간 뉴욕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귄 저속한 동료들과도 이젠 모두 안녕이다. 톰은 친구도 친척도 과거의 잘못도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을 향해 출범한 이민자들이 느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 그래, 새로 갱생하는 거다. 디키가 어떻게 되어 있거나 톰은 잘 해낼 자신이 있었다. 그린리프 씨도 자기의 수고를 알아줄 테고 그 때문에 자기를 존중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린리프 씨에게 받은 돈을 다 쓰더라도 다신 미국에 돌아가지 말아야지. 호텔이나 무슨 마음에 드는 일거리를 찾아볼 수 있겠지. 머리가 좋고 인품이 좋으며 영어를 짓거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팔리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유럽 회사의 대리인이 되어서 온 세계를 여행하고 다녀도 좋고. 톰은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고 한 번 직장을 구하면 그것에 들러붙어 있어야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다. 끈기와 인내다. 나에겐 항상 전진과 향상이 있을 뿐이다. 아침마다 톰은 매우 천천히 걸어서 갑판을 5번씩 돌았다. 돌고 나서 그는 갑판 의자에 앉아 스프를 마시며 자기의 장래 운명을 생각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그는 자기 선실에 틀어박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 크레오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린리프 부부에게도 공손한 인사와 함께 출발 시에 보내준 바구니와 편안한 1등실을 마련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편지를 썼다. 다음 날 오후 그는 도티 백모에게 공손한 편지를 썼다. 이 편지지로 알 수 있듯 저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쓸 수 없지만 어떤 일 때문에 떠나왔습니다. 갑자기 출발하게 되어서 보스턴으로 인사하러 갈 틈이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못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부디 제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표는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쯤 전에 보내주신 수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보내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톰으로부터. 그리고 제 주소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다 쓰고 나니 그는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로써 그녀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셈이다. 이제 그녀에게 주소를 알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이것으로 그녀에게 비난의 편지를 받을 일도 6달러 48센트라든가 12달러 95센트라든가 하는 묘한 금액의 째째한 수표를 받을 일도 없어졌다. 도티 백모의 수입을 생각하면 그런 수표는 차라리 모욕이었다. 도티 백모는 그를 양육하는데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얼굴에 인쇄하듯 언제까지나 그 말을 떠벌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백모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화가 났다. 그녀에게 예의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 분했다. 그래도 그는 지금까지 언제나 그녀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녀의 째째한 수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가 도티 백모에게 화를 내면서도 주소 변경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일은 20번도 넘는다. 그러나 지금은 백모의 돈 따위는 필요 없다. 이제 그는 영구히 독립할 수 있다. 톰은 갑자기 12살 무렵에 어느 여름날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그는 도티 백모와 그녀의 친구에게 이끌려 드라이브를 했는데 어디선가 차가 몹시 혼잡해져서 도로가 꽉 막힌 일이 있었다. 매우 더운 여름의 한낮인데 도티 백모는 그에게 보온병을 주며 주유소에 가서 찬물을 담아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차가 차례차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많은 큰 차들이 천천히 움직여가는 사이를 누비며 그는 마구 달렸다. 그리고 겨우 도티 백모의 차 문에 닿을 정도의 거리까지 갔는데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기다려주지 않고 되도록 빨리 앞으로 차를 몰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에 그녀는 차창으로 빨리 느림보구나 하고 계속 소리쳤다. 그가 겨우 따라붙어 굴욕과 분노의 눈물로 뺨을 적시며 올라타는데 백모는 동행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기력한 녀석 같으니 얘는 태어날 때부터 무기력했어. 지 아비를 꼭 닮았어.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정말 이상할 정도였다. 도티 백모는 무엇을 근거로 그의 아버지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그녀는 그런 증거를 하나라도 들 수 있다는 말인가? 든 일이 있었던가? 없었다. 사치스러운 환경 덕에 성격은 여유로워지고 풍부하고 좋은 식사 덕에 몸 안이 꽉 차서 톰은 갑판 의자에 편하게 누워 자기 과거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반성해 보려고 했다. 그는 최근 4년간을 무의미하게 보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가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한 일은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긴 실업기간이 시작되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점차 타락해 갔다. 그리고 쓸쓸한 나머지 어리석은 무리들과 사귀게 되었다. 그토록 큰 야심을 품고 뉴욕에 나온 것과 비교해 생각하면 그에게 이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이력이 아니었다. 그는 원래 배우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20살이 되어서도 배우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난관, 힘든 수업, 그리고 타고난 재질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 그는 재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일인 연기를 프로듀서 앞에서 해보이면 간단히 배우가 될 수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자 그의 용기와 희망은 단번에 꺾여버렸다. 저축한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바나나 보트에 일자리를 마련하고 적어도 뉴욕을 떠날 수는 있었다. 그는 도티 백모가 경찰에 전화를 해 뉴욕에서 그를 찾게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는 보스턴에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몇백만의 청년이 해온 것처럼 세상에 나가 독립하려고 가출했을 뿐이다. 자기의 주된 과오는
무슨 일이나 찬찬히 차분하게 하지 않는 점이라고 톰은 생각했다. 백화점에 회계 개원이 되었을 때에도 만약 자기의 승급이 늦은 것에 실망하지 않고 참았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자기에게 참을성이 모자란 것도 도티 백모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나이에 비해서 힘든 일을 잘 버티고 해낼 때 백모는 그것을 조금도 칭찬해 주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13살에 신문 배달을 할 때가 그랬다. 그는 신문사에서 예의, 서비스, 신뢰성을 인정받아 은메달을 받은 일도 있었다. 당시의 자신을 돌아보면 어쩐지 남의 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깡마르고 늘 코감기에 걸려 코를 훌쩍거리고 있는 꼬마였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예의, 서비스, 신뢰성으로 수상한 것이다. 그런데 도티 백모는 그가 감기에 걸린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녀는 언제나 손수건을 꺼내서는 그의 코를 비틀어 자르듯 닦아주었다. 톰은 그 일이 생각나자 가판 의자에서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바지 주름을 걱정하며 모양 좋게 비틀었다. 그는 겨우 8살 때 도티 백모 밑에서 도망치려고 마음에 맹세했던 일을 생각해냈다. 17살 때에 가출을 했다가 도로 끌려갔고 20살 때 다시 도망쳐 나온 것이 드디어 성공한 것이었다. 그 무렵에 그가 얼마나 소박한지 그리고 세상의 짜임새와 활동을 얼마나 몰랐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고 그랬던 자신이 가엾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는 도티 백모를 미워하고 그녀에게 도망칠 계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하거나 발육할 틈이 없었던 것 같다. 그가 처음 뉴욕에 나온 그 달에 고용된 창고에서 파직당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왜 파직을 당했는가 하면 힘이 약해서 오렌지 상자를 하루에 8시간 계속해서 나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녹초가 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일했다. 그래서 파직당할 때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는 세상이란 곳은 야수가 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데리카티센의 카운터 위에 있는 빵을 훔쳤다. 그때 그는 이 세상이 그에게 빵을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톰은 파리를 기차창에서 슬쩍 보았을 뿐이다. 전등불이 밝은 카페의 정면, 빗물 자국이 줄무늬처럼 나 있는 비가리개며 보도의 테이블, 상자에 심은 생 울타리 등이 관광 포스터의 그림처럼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다. 그는 그의 짐을 든 파란 옷에 무뚝뚝한 운반인을 따라 겨우 로마까지 날아다줄 침대 열차에 당도했다. 파리에는 언젠가 다시 오게 되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빨리 몬지베로에 가고 싶었다. 이튿날 아침 톰이 잠에서 깨니 벌써 이탈리아였다. 그날 오후 늦게 톰은 나폴리에 도착했다. 그리고 몬지베로행 버스가 이튿날 아침 11시까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처 호텔에 묵은 후 이튿날 아침 11시에 버스를 탔다. 버스는 해안 옆에나 있는 도로를 달리다가 도중에 작은 도시에 잠깐씩 선 뒤 다시 달리곤 했다. 드디어 몬지베로에 도착했다. 버스가 지나가 버린 다음 톰은 슈트케이스 2개를 발 옆에 놓고 도로 위에 서 있었다. 그가 위를 올려다보니 산 중턱에 드문드문 집이 보였다. 톰은 우체국이라고 표시된 작은 집으로 가서
창구에 있는 사람에게 리처드 그린리프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톰은 영어로 짓거렸는데 그 남자는 알아들은 모양이다. 그는 문이 있는 대로 나와 톰이 지금 버스를 타고 온 쪽을 가리키며 이탈리아어로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쭉 왼쪽으로, 왼쪽으로. 톰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슈트케이스 2개를 잠깐 우체국에서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이 말도 알아들은 듯 자기 손으로 우체국 안까지 날라다 주었다. 리처드 그린리프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시 두 사람의 남자에게 물어야만 했다. 두 번째 남자는 그린리프의 집을 알고 있는 듯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도로로 향한 철문이 달린 2층 집인데 벼랑 가장자리에 테라스를 내밀고 있었다. 톰은 문 옆에 있는 벨을 눌렀다. 그랬더니 집 안에서 이탈리아인 여자가 에이프런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미스터 그린리프는? 하고 톰이 물었다. 여자는 방긋 웃으며 아래쪽 바다를 가리키고 이탈리아어로 길게 대답했다. 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이대로 해변가에 내려갈까? 아니면 편하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갈까? 아니면 차나 칵테일 시간까지 기다릴까? 그보다는 먼저 전화를 거는 편이 나을까? 수영복을 준비해 오지 않았지만 이곳에 온 이상 하나쯤은 필요하겠지. 톰은 우체국 옆에 있는 작은 쇼윈도에 셔츠나 수영복을 늘어놓은 작은 가게에 들어갔다. 그는 슈트를 몇 개 입어보았는데 모두 몸에 맞지 않거나 수영복 대용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검정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작은 팬츠를 샀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레인코트에 싸서 가게에서 나왔다. 그는 해변가로 통한다고 생각되는 작은 길을 터덜터덜 걸어 내려갔다. 한 블록 정도의 거리에서 리처드를 발견했다. 틀림없는 니키다. 몸은 짙은 다갈색으로 그을렸고 물결치는 금발은 톰이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밝은 색이지만 틀림없는 그였다. 그는 머지와 함께 있었다. 디키 그린리프? 하고 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디키는 얼굴을 들었다. 그런데요? 나 톰 리플리야. 3, 4년 전에 미국에서 만났지? 기억하고 있니? 디키는 기억 못하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너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편지에 쓴다고 하셨었는데. 아, 그랬어. 디키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듯이 이마에 손가락을 댔다. 그리고 일어나서 톰 뭐였지? 이름이? 리플리야. 이 사람은 머지 셔우드. 머지, 이쪽은 톰 리플리. 잘 부탁해요. 하고 톰이 말했다. 이곳엔 언제까지 있을 거야? 하고 디키가 물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고 당분간 이곳을 보고 나서 정할 거야. 톰은 디키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에서 자신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을 빌릴 거야? 하고 디키가 물었다. 글쎄, 어떻게 할까? 톰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나 한 것처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자 머지가 말했다. 만약 겨울을 지낼 셈으로 집을 찾는다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일 거야. 여름의 관광객들은 벌써 대부분 돌아갔고 우리는 이번 겨울에 미국 사람이 좀 더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디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커다란 타월 위에 여자와 나란히 앉았다. 톰은 자기가 돌아가기를 디키가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다. 톰은 알몸으로 태어난 날처럼 의지할 곳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톰은 수영복이 싫었다. 특히 지금 입은 것은 너무 노출이 심했다. 그는 레인코트에 싼 웃옷에서 겨우 담뱃갑을 꺼내 디키와 여자에게 권했다. 디키가 한개비를 뽑아들기에 톰은 자기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었다. 너 나랑 뉴욕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톰은 말했다. 실은 기억이 없어. 너랑 어디서 만났더라? 아마 바디 링크노의 집이 아니었을까? 사실은 아니었지만 디키는 바디 링크노를 알고 있을 테고 그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 그랬던가 하고 디키는 애매하게 말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요즘 자칫하면 미국 일을 잘 잊어서 말이야. 옆에서 머지가 덧붙였다. 정말 그래. 점점 뭘 잘 잊어먹는 것 같아. 근데 톰, 넌 언제 이곳에 도착했니? 1시간쯤 전이야. 슈트케이스는 우체국에 맡기고 왔어. 하고 톰은 웃었다. 앉아. 타월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녀는 옆에 모래 위에 조금 작은 흰 타월을 깔았다. 톰은 기꺼이 앉았다. 또 한바탕 뒤집어 쓰고 몸을 식혀볼까? 하고 디키가 일어났다. 나도 갈래. 라고 말하며 머지는 톰을 쳐다보았다. 톰, 너는? 톰은 두 사람을 따라갔다. 디키와 여자는 꽤 멀리까지 갔다. 톰은 물가에 한참 서 있다가 올라와 버렸다. 디키는 여자와 돌아왔는데 여자가 시킨 듯 우린 그만 돌아가려는데 너도 같이 가서 집에서 점심이나 먹지 않을래? 라고 했다. 좋고 말고 고마워. 하고 톰은 두 사람을 거들어 타월, 선글라스, 이탈리아의 신문 등을 챙겼다. 톰은 도저히 그곳까지 못 갈 것 같았다. 디키와 머지는 그의 앞에 서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돌계단을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실히 한 번에 2단씩 뛰어 올라갔다. 톰은 강한 태양 때문에 완전히 기력을 잃었다. 괴롭지 하고 머지는 숨도 헐떡이지 않고 말했다. 여기서 얼마간 있으면 곧 익숙해질 거야. 7월에 가장 뜨거운 때를 보여준다면 좋을 텐데. 톰은 대답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15분 뒤에 톰은 훨씬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는 샤워를 하고 나서 손에 마티니를 들고 디키의 집 테라스에 놓인 등 의자에서 쉬었다. 그는 머지가 권하는 대로 다시 수영복을 입고 위에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머지는 자기의 마티니를 가지고 테라스로 나왔다. 저기 보이는 네모 반듯한 흰 칠을 한 집이 내가 사는 집이야. 많은 집들이 있는 속에서 그 집을 발견하기는 거의 무리였으나 톰은 발견한 신용을 했다. 너 여기 오래 있었어? 1년 정도 있었어. 지난 겨울엔 여기 쭉 있었어. 진짜 굉장한 겨울이었다니까? 꼭 3달 동안 단 하루를 빼놓고는 계속 비가 내렸다니까? 아, 정말? 응, 그랬다니까? 머지는 마티니를 마시며 그녀가 사는 작은 마을을 자뭇 만족한 듯이 바라보았다. 그녀도 역시 토마토색의 수영복 차림에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 톰은
그녀가 못생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실팍한 타입을 좋아하는 남자가 본다면 꽤 좋아할 몸매였다. 그러나 톰의 기호에는 맞지 않았다. 디키는 보트를 가지고 있다던데? 라고 톰이 말했다. 피피야. 피피스토레로를 줄여서 그렇게 말해. 보여줄까? 그녀는 테라스 끝으로 가면 보이는 작은 선창가의 복잡한 곳을 가리켰다. 보트는 모두 똑같아 보였는데 머지의 설명으로는 디키의 것은 다른 보트보다 크고 돛대가 2개나 있다고 했다. 그때 디키가 나타나 테이블의 주전자에서 칵테일을 따랐다. 얼음이 없어서 미안해. 냉장고가 없어서 말이야. 톰은 미소 지었다. 네 가운도 가져왔어. 너네 어머니가 너한테 부탁받았다고 하시더라고. 양말도 좀 가져왔어. 너 우리 어머니 아니? 뉴욕을 떠나기 얼마 전에 우연히 너네 아버지를 만났어. 그리고 너네 집 저녁 식사에 초대됐어. 그래? 어머니는 어떤 상태셔? 그날 밤은 일어나 계셨어. 그러나 금방 피로해지시는 모양이더라. 디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주에 편지를 받았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쓰셨더라고.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으시겠지? 그러신 것 같아. 2, 3주일 전에는 너네 아버지가 상당히 걱정하셨던 모양이야. 여기서 톰은 조금 망설이다가 그리고 네가 귀국하지 않는 것이 조금 걱정이신 모양이야. 아버지는 언제나 습관처럼 무엇인가 걱정을 하고 계셔. 하고 디키가 말했다. 부엌에서 머지와 하녀가 김이 나는 스파게티를 담은 큰 접시와 커다란 샐러드 볼과 빵을 담은 접시를 날라왔다. 디키와 머지는 도시에 대한 한가하고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톰에게는 참견할 여지가 없었다. 톰은 심심풀이로 디키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둘 다 좋은 반지였다. 오른손 약지에는 커다랗고 네모반듯한 보석을 박은 금반지를, 그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에는 도장이 있는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린리프 씨의 도장 반지보다 훨씬 크고 장식도 달려 있었다. 디키의 손은 앙상하고 갸름했다. 톰은 자기의 손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내가 출발하기 전에 너네 아버지는 나에게 버크 그린리프 조선소를 보여주셨어. 하고 톰은 말했다. 네가 전에 그것을 봤을 때보다 상당히 변했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감탄했어. 아버지가 너한테 회사에 근무하지 않겠느냐고도 말씀하셨겠지? 언제나 장래성 있는 젊은이를 찾고 계시니까. 디키는 포크를 빙글빙글 돌리며 솜씨 있게 뭉친 스파게티를 입에 넣었다. 아니, 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 톰은 점심 식사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린리프 씨는 디키에게 보낸 편지에 톰이 귀국을 권하러 설교를 하러 간다고 쓰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디키가 기분이 나쁠 때 부딪혔던가? 디키는 톰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와 비교해서 확실히 사람이 변했다. 디키는 높이 2피트나 되는 번쩍번쩍하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꺼내놓고 테라스에 있는 콘센트에 꽂았다. 한참 있으니까 작은 컵으로 4잔의 커피가 되었다. 머지가 그중 하나를 부엌의 하녀에게 가지고 갔다. 어느 호텔에 묵을 생각이야? 하고 머지가 물었다. 톰은 미소 지으며 아직 못 찾았는데 어디 좋은 곳 없니?
미러머얼의 호텔이 제일 좋아. 조르주 호텔이 있긴 하지만 거긴 서비스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톰이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미러머얼에로 가볼까? 이만 실례할게. 두 사람 중 어느 쪽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디키는 밖에 철문까지 배웅하러 나왔으나 머지는 꼼짝하지도 않았다. 톰은 디키와 머지 사이에 과연 연애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고 의아스러웠다. 있다면 일시적인 연애 노름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쌍방이 다같이 별로 열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머지는 확실히 디키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디키 쪽은 그녀를 50살이 된 이탈리아 하녀가 거기 앉아있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언젠가 네 그림을 보고 싶다 하고 톰이 말했다. 좋아. 네가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하고 디키는 말했다. 톰은 가운과 양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디키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점심 고마웠어. 그럼 또 만나자, 디키. 그럼 다음에 만나. 철문이 소리를 내고 닫혔다. 톰은 미러머얼의 호텔에 숙소를 잡았다. 그가 우체국에서 슈트케이스를 찾아 방으로 나르게 했을 때는 벌써 4시가 다 되었다. 그는 제일 좋은 양복을 옷걸이에 걸 기력도 없어 무턱대고 침대에 뒹굴었다. 톰은 토할 것 같아 일어났다. 그는 목욕실에서 점심 먹은 것을 모두 토해버렸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와 바로 잠들었다. 톰이 잠에서 깨니 머리가 흔들리고 몸에 힘이 없었다. 태양은 여전히 쨍쨍 비추어 손목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다. 그는 창으로 가서 밖을 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디키의 큰 집과 테라스 쪽으로 시선이 갔다. 그 테라스에 빨갛고 튼튼해 보이는 난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머지는 아직도 저곳에 있을까? 둘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순간 큰 길의 집과 집 사이로 디키와 머지가 지나가는 모습이 얼핏 보였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기에 톰은 잘 보려고 옆에 창으로 옮겼다. 그가 보고 있는 창 바로 밑이 이 호텔의 옆 골목인데 디키는 흰 바지와 젓갈색 셔츠, 머지는 스커트와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자기 집에 갔다 왔구나 하고 톰은 생각했다. 디키는 작은 나무 선창에 매어 있는 보트의 밧줄을 풀었다. 그리고 디키는 머지를 보트에 태웠다. 톰에게 머지의 웃음소리와 디키가 선창을 향해서 이탈리아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톰은 그들의 전형적인 하루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늦은 점심 식사 뒤엔 낮잠을 자겠지.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엔 디키의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겠지. 다음에는 해변의 카페에서 식전술을 마시고.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여기고 완전한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이러니까 디키가 지하철, 택시, 딱딱한 칼라, 9시부터 5시까지의 근무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톰은 부러움에 심장이 찢어질 듯이 심한 선망을 느끼고 자신이 더없이 가엾어졌다. 톰은 디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반발케 할 내용을 쓴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가 그 해변의 카페에 그냥 앉아 있다가 우연히 디키를 만나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지 모른다. 그런 방법으로 시작했다면 디키를 움직여 귀국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디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늘처럼 서투른 솜씨에 재미도 없는 행동으로 끝내버린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그가 필사적으로 진지하게 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없었다. 그런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4, 5일은 이대로 가만두자고 톰은 생각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키가 그에게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톰이 무엇보다도 원하던 일이다.